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과 함께 3학년 과목인 가공 및 재료역학 실험 파트 2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줬지만 뭐 이건 올해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 과목은 원래 네 반으로 나눠져 있고 그 네 반이 또 각각의 실험으로 조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12조가 매주 돌렸기 때문에 뭐 파트 1, 2 이런 건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매주 같은 거를 똑같이 해나가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파트 2라고 했고요. 이 재료역학 실험에서 다룰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배우거나 이제 그런 변형 측정이나 이제 응력 측정, 응력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초 실험들을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3주에 되는데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할 것은 스트레인 게이지 측정 실험을 할 것이고요. 아마 이거 재료학에서 지금 이제 진도가 아마 다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로드셀이라는 이제 힘 측정 기기의 특성 시험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섀도우 모아레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은 뭐 배운 적은 없을 겁니다. 변형 측정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험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걸 설명할 기회가 좀 적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아니면 조교 선생님이 주신 자료라든지 이런 약간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뭐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학기는 이런 것을 좀 풍부하게 배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실험역학이라는 과목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긴 하는데 4학년 2학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되는 학생이 많아서 제가 일부 스트레인 게이지라든지 로드셀 그 다음에 우리 실험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실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실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먼저 한 학기 공부를 잘 한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면 실험이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왼쪽에 화살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그 재료학 시간에 아마 몇 주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런 측정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확대해서 보면 뭐 손톱만한 것부터 보다 보통 더 작은데요. 그런 거에서 보면 이와 같이 자세히 보면 이제 이와 같은 일종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길게 늘리는 걸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따가 접은 겁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게 저항선 일종의 저항선이에요. 근데 저항선인데 굉장히 저항값이 큰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전선을 연결을 하는데 이 전선이 뭐 한 1m 이상 될 텐데 그 전선을 이게 만약에 이게 보통 이제 125ohm하고 355ohm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오는데요. 355ohm짜리를 연결해서 전선을 연결해서 그럼 이제 여기를 재보면 요 스트레인 게이지만 저항값이 될 테고 전선의 끝을 재면 이제 전선까지 포함될 건데 그 기다란 전선이 다 해봐야 한 351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350이라면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그 기다란 전선이 한 2오hm 뭐 1오hm 밖에 안 되지만 스트레인 게이지는 요 조그만 게 355ohm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저항값이 큰 이유는 참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어떤 거든지 우리가 이제 센서를 지금 다루고 있죠. 뭐 로드셀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인 게이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센서를 다룰 때는 우리가 측정하려는 퀀티티 보통 이제 물질량을 그냥 퀀티티라고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측정하려는 퀀티티와 실제로 측정하려는 퀀티티, 퀀티티 to be measured, 그 다음에 실제로 하고 있는 measuring quantity, 이것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같은 경우라면 1m 자를 가지고 1m를 측정하는 길이를 가지고 길이를 측정하는 거죠. 그런 경우 외에는 요새 하도 전자기기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측정하려는 거하고 측정하는 퀀티티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겠죠.
뭐 가령 몸무게 저울이라고 할까요? 바늘로 돌아가는 걸라고 합시다. 전자기계 아니라 뭐 이렇게 재면은 바늘이 돌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려고 하는 것은 무게죠, 무게. 근데 재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스프링 장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각도가 되죠. 각도에다가 써는 거지. 거기다가 이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한 바퀴가 1kg다, 뭐 100kg다. 그럼 그걸 나눠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각도를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측정하려는 것과 측정하고자 하는 거, 측정하고 있는 거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거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센서의 경우는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인 게이지는 자, 스트레인을 측정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인 게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인을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 할 때 그 스트레인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 측정을 못하니까 이와 같은 저항선에 저항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이론적인 건 지금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저항값을 측정을 보통 하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저항 테스터기 같은 거 저항 측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테스터 안에 브릿지 에러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압을 측정해서 그걸 저항으로 이제 컨버전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휴스턴 브릿지의 출력 전압이 변화하는. 그래서 실제로 재는 거는 출력 전압을 재고 재려고 하는 quantity to be measured는 스트레인이 되는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뭐 하나하나 보면 일단 탄성체가 변형을 하면 그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가 그 탄성체하고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정도 보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제 축방향이라는 말을 썼어요. 축방향, 뭐 인장 혹은 압축으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축방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스트레인 게이지 하나 가지고 딱 하나 붙이면 이 방향 시그마 X, 이 방향 입실론이겠죠. 이 방향 입실론 Y, 뭐 감마 XY 이런 것까지 다 측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로.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세 개의 퀀티티를 측정하는데 뭐 어떻게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 표시한 것과 처럼 전부 다 일종의 저항선이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저항이 그냥 한 줄로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이 요 저항선이 된 방향, 요 방향의 축방향이에요. 요 방향의 스트레인을 측정을 한다 그런 얘기죠. 이 방향의 스트레인은 측정이 되면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거기 스트레인이 가했을 때 스트레인이 많이 나타났다. 조금 나타납니다. 그게 스트레인 게이지의 트랜스버스 에러라고 하는 성능을 나타내는 거의 지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 Y가 가있는데 시그마 X 쪽에 시그널이 나타나면 그건 나쁜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보면 뭐 하여튼 이게 연결 부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도 조금은 늘어나겠죠. 그죠? 시그마 Y가 있으면 여기는 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두껍게 처리를 했죠. 두꺼우면 어떻죠? 저항값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신경 썼고, 시어 스트레인도 마찬가지죠. 시어 스트레인이 일어나면 이것이 어떻게 되면 집짓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쓰러진 것처럼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도 변하는 건 이 부분만 변하는 거지 전체 길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의 보통 이제 트랜스버스 에러가 좋은 스트레인 게이지, 나쁜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더라도 0.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장하고 압축이 일어나죠, 같이. 그러면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물리 시간에 배운 좀 이따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저항선의 이제 길이하고 또 이제 포화손 레이셔 때문에 단면적은 줄어들겠죠. 단면적이 변화하면 저항값이 변화를 한다. 그 저항값을 측정하면 스트레인이 얼마큼 일어났나를 알 수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항값을 바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피스톤 브릿지라는, 이것도 물리 시간이 잘 배웠죠. 이것의 출력 전압을 이제 변화시켜서 그 출력 전압 변화를 다시 스트레인으로 환산하는 이런 이론들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거기에 이제 게이지 팩터라는 개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 스트레인이 측정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응력을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재료학에서 굉장히 많이 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내가 강조해서 얘기한 후크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모아원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응력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인 게이지는
뭐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크게 이게 제가 그냥 본 것들, 뭐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써봤어요. 일단 변환기 쪽에 많이 있습니다. 변환기라는 거는 뭐 이제 포괄적인 의미예요. 트랜스듀서, 그러니까 변환을 한다. 변환을 하는데 가령 힘 변환기다. 그러면 로드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힘을 스트레인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측정해가지고 힘을 거꾸로 구해내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변환기. 뭐 토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뭐 압력 셀, 프레셔 셀이라고 하고 뭐 또 다축 힘 변환기 이런 것들 변환기에 사용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퀀티티를 정기적인 시그널로 뽑아내는 뭐 하다못해 슈퍼마켓에서 무게를 재면 자동적으로 돈 계산 얼마, 키로당 얼마, 그램당 얼마 하면 돈 계산이 되고 이런 거에는 스트레인 게이지가 들어있다, 로드셀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인 신호로 바꿀 때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는 이런 분야죠. 실물 구조 시험에 응력을 구해서 응력을 측정해가지고 우리가 안전하냐 이런 거 판단할 때 우리 이제 뭐 열심히 재료역학을 통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뭐 계산은 계산이고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여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지 하는 그런 데 많이 쓰는데 구조 시험들 같은 거죠. 뭐 항공 우주 구조물 이런 거, 뭐 비행기 동체 날개, 로켓 이런 거 사용하는데 보잉 뭐 예를 들면 보잉의 그 뭐 전체 동체 시험 이런 것도 할 때 있거든요. 전체 실제로 비행기에다가 다 붙여요. 뭐 그때 뭐 2만 몇 개를 붙였다 그래요. 뭐 그 중에 이제 몇 개는 막 안 되고 막 그런 일도 많아. 저도 이제 이런 항공 우주 구조물에도 실물 이 파트지만은 구조 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압력 용기 같은 거, 보일러, 그다음에 우리 많이 배웠던 프레셔 베슬, 실린더, 그다음에 이제 관들, 뭐 그 가스관 같은 거는 압력이 굉장히 가해지고 있죠. 이런 압력 용기 같은 데서도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뭐 이게 측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주로 모니터링 하는 건데요. 건물, 스마트 빌딩 뭐 이런 거에는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들이 많이 붙여 있어가지고 모니터에 항상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쓰러지지 않나, 파손이 일어나지 않나, 다리, 웬간한 다리에 다 있어요. 교각이 있어가지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각도 마찬가지고 철로, 가이드 레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서 많이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운송 장비 우리 테스트할 때 자동차나 크레인 같은 거 특히 우리 뭐 그다음에 타워 크레인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설계하고 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꼭 실험이 필요한데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인 게이지. 그다음에 뭐 공작 기계, 기계 부품, 전자 부품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다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재료역학적으로 계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로 뭐 유한요소법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설계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는 많은 여러 가지 응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스트레인 게이지는 근 한 7, 80년이 되도록 크게 바뀌지 않고 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뭐 재료 시험할 때 반드시 들어가죠. 인장 시편, 부품 시험할 때 스트레인을 측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시편들에 되고 그다음에 잔륙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잔륙력이라는 거는 이제 레지듀얼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그 내재되어 있는 응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중을 가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제 있는 그런 응력들을 우리가 잔륙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측정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의학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치아 교정 보철 쪽에 또 실제로 이제 이 치아 교정도 역학을 그 사람들도 역학을 배웁니다. 예, 우리가 하는 역학들 저도 이제 같이 공동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역학들을 다룰 때 그다음에 뭐 소위 얘기한 여러 의료 장비, 의료 보조기 이런 걸 하는데 뭐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아주 테스트를 많이 하고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수술을 다시 재수술을 한다는 게 뭐 가끔 이제 재수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마다 좀 많이씩 틀리니까 뭐 부서지고 이런 것들을 잘 막아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무작정 튼튼하게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옵티멀한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응력에 대해서 뭐 설계 이런 거 많이 하겠지만 실제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다음 스포츠, 뭐 체조, 골프, 그다음에 사이클 이런 데 많이 달아가지고 사이클도 마찬가지죠. 뭐 가능하면 낮추려고 뭐 보통 사이클 타는 사람들 보면 벨도 안 달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벨이 뭐 무게가 얼마가 나간다고 그것까지 안 달아. 왜 막 소리 지르잖아. 오오오 그러고 뒤에서 그 벨 하나 띵동하면 사람이 피해갈 텐데 그 정도도 안 달 정도로 이 사이클 이런 거 무게 줄이려고 뭐 하여튼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1000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소재의 싸움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 테스트할 때 뭐 스키. 그다음에 저가 이제 칭화대라는 이제 청와대라고 우리나라에서 청화대라고 하지만 이제 칭화대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가 뭐가 발달하냐면 스포츠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한데 한창 그 시절에 중국이 그 스포츠하고 우주 산업으로 이제 세계를 좀 휘어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 뭐 이런저런 산업은 안 되니까 특화시키는 게 그냥 스포츠를 뭐 올림픽에서 1등 한 적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선수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갔을 때는 어떤 실험실이 한 실험실에 리닝이라는 체조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뭐 굉장히 유명해, 잘생겼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아마 아는 아주 어렸을 때 그 88 올림픽에 왔을까 뭐 그 정도니까요. 그 선수가 무지무지하게 유명했는데 그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하나를 또 못 땄든가 또 계속 부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의 올림픽에서 약간 그 유명했던 선수가 있는데 잘하긴 뭐 무지하게 잘했지. 뭐 세계에서 최고지 언제나. 근데 금메달 땄는지 안 땄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을 위한 실험실이 있어. 기계공학과에.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뭐 철봉을 하면 철봉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쫙 붙여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런 동작으로 돌 때는 손의 힘이 압력이 얼마 걸리고 이럴 때는 만점이 나오더라. 이거를 보면서도 하지만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동작을 어떻게 할 때 좋더라 이런 거를 하려고 보면 뭐 철봉에다가 스트레인 게이지를 쭉 달아가지고 분포를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한 사람을 위한 실험실도 있을 정도로 스트레인 게이지 사용하는 것 같고 뭐 수영 선수도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스태트 라인에다가 이걸 다 붙여가지고 뭐 반응 속도 이런 어떻게 할 때 반응 속도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 군데서 이런 것들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고요. 뭐 요거는 우리 실험실에서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한 뭐 스트레인 게이지 구조 실험 연구들입니다. 주로 이제 구조 해석을 많이 해요. 이제 이 포크레인에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이거 실제로 포크레인에 뭐 땅을 파고 막 그러면서 설계된 대로 나오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뭐 그다음에 뭐 이건 물탱크예요, 물탱크. 이건 LG화학에서 했던 무지무지하게 큰 놀이동산이나 아파트 지하 같은 데서 있는 물탱크의 구조를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스트레인 게이지 붙여가지고 실제 물을 받아가지고 뭐 14시간 동안 소방호수로 물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큰 이만한 소방호수로 콜칼콜칼 해가지고 물 받기 전과 물 받은 후 그다음 높이에 따라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여놓고 있다 특정하겠죠. 뭔가 요거는 이제 고가사다리 스트레인 게이지 붙여가지고 우리 학생들입니다. 다 여러분들 선배들인데요. 이건 잔륙력 측정하는 거예요. 잔륙력은 하중을 가지 않았을 때도 응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꾸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릴리브 된다 그래요. 릴리브.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얼마 있었는지 뭐 이런 걸.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봉이 쭉 있는데 스트레인 게이지를 쭉 붙여놓고 식빵처럼 쭉쭉쭉 잘라가면 스트레인이 계속 감소를 하겠죠. 팽팽했던 게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거꾸로 얼마가 있었는지가 측정이 되겠죠. 뭐 그런 걸 측정할 때 잔류. 그리고 이거 저울이에요, 저울. 저울 속에 들어있는 그 로드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3kg짜리 저울인데 3kg짜리 정도는 좀 정밀 저울이겠네. 그런 속에도 로드셀, 스트레인 게이지 응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론을 조금 해보죠. 그 스트레인 게이지의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그럼 나도 스트레인 게이지 사용해봤다. 제일 먼저 닥치는 문제는 스트레인 게이지 회사에 가서 들어보니까 뭐 이 마이크로 메저먼트라는 미국의 제일 오래된 회사 같으면은 한 200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선택을 해야 돼?
이제 그거부터가 이제 걸리기 시작하죠. 모양도 물론 많이 틀리지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회사도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보는 회사의 모델 넘버를 보면 무슨 종류의 스트레인 게이지다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주로 뭐가 돼 있냐면 이 스트레인 게이지 그 저항선이 무슨 재료로 돼 있는지, 그다음 백킹 머티리얼 이제 절연도 시켜주고 캐리어하는 그 바닥에 이제 판이죠. 그 판이 뭐로 돼 있는지.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게이지 랭스. 게이지 랭스라는 건 요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경우는 이건 두 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게이지 랭스. 게이지 랭스가 들어갈 테고, 그다음 게이지 패턴. 이제 이게 모양이죠, 모양. 이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긴 거, 짧은 거, 넓적한 거, 네모난 거.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요겁니다. STC 넘버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제로역학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스트레인이라는 게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그젠플이라든가 파손 이런 거 다룰 때 다루는 것이 몇백 마이크로 스트레인 정도. 그러니까 0.1% 1000분의 1이 안 되는 걸 주로 다루고 있죠. 왜냐면 0.001 그러니까 1000 마이크로 스트레인 좀 넘어가면 벌써 파손 항복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스틸 같은 경우는 열팽창계수가 얼마인가요? 스틸 같으면은 1도에 ppm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1도에 스틸 같으면 11, 12 그 정도 돼요. 12 ppm. 무슨 얘기냐면 1도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 스트레인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m짜리가 ppm이면 1m짜리가 12 마이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겨울하고 여름하고 따져서 한 50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12에다 50 하면 600 마이크로 스트레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온도 때문에. 굉장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중을 가해가지고 그 두 배만 되면 벌써 파손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민감해요. 스트레인 게이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을 이제 게이지를 이제 10편에다 붙이니까 10편마다 틀려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열팽창 계수로 구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가 처음에 닥치는 문제. 알루미늄 게이지, 스틸 게이지 이런 거 꼭 제대로 맞춰 써야 되냐? 온도가 일정할 때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알루미늄 게이지가 여기 하나 남아있다. 그러면 스틸은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온도가 만약에 심각하다. 그럴 때는 그 열팽창 계수에 맞도록 스트레인 게이지를 맞춰서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STC 그러니까 Self Temperature Compensation. 그러니까 자체 온도 보상 게이지.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팽창 계수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되게 돼 있는 이런 넘버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든지. 그다음에 뭐 이것도 어느 스트레인 게이지인지 그리드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그리드 저항값이 아까 얘기한 게 얼마예요? 보통 125옴하고 355옴 이렇게 돼 있어요. 딴 건 없어요. 뭐 205옴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120 누가 어떤 게이지가 이걸 뭐 보니까 505옴짜리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인디케이터가 없어요. 왜냐면 인디케이터가 505옴짜리가 들어있는 인디케이터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인디케이터도 500으로 만들어? 그럼 호환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서로 안 되니까 누군가 무슨 이유로 125옴하고 355옴을 처음에 만들었어. 그러니까 인디케이터도 그렇게 만들고 스트링 게이지가 계속 그 인디케이터에 또 다른 스트링 게이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뭐 아주 좀 더 고정밀에서는 요거의 2배로 보통 가요. 700옴, 그 다음에 1.4K 이런 건 제가 놨어요. 그 다음에 옵션들, 뭐 작업 방법이나 코팅이 어떻게 되는지, 리드와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MM이 가장 이제 오래되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트링 게이지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스트링 게이지 만듭니다. 뭐 이렇게 모델 넘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예요. EA 이거는 이제 요 백킹 머티리얼하고 요걸 각각 주진 않고 이걸 각각 줄 필요는 없죠. 이거를 어떤 종류로 쓰면 뭐 피로에 굉장히 강하다, 크립에 강하다, 센서로 오래 했을 때는 뭐 이 재료를 써라. 물속에서 많이 사용할 때는 뭐 이 재료 이렇게 몇 가지를 조합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E하고 따로 A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 번호는 자기네들이 매긴 건데 보통 한 뭐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카탈로그에는 뭐 모이스처용, 뭐 그다음에 오래 사용하는 용,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죠. 잘 휘어지는 용, 뭐
이런 거, 플렉서블한 거, 뭐 이런 거. 우리는 모르지. 그렇지만 하여튼 몇 가지 이거는 재료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거고요. 요거는 뭘까요? 이렇게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06이 나왔다. 요것은 요 아까 얘기한 STC 넘버. 그러니까 06이 뭐냐면 미국은 화씨를 쓰지 않습니까? 화씨하고 섭씨가 화씨가 작은 단위죠. 섭씨보다. 그러니까 화씨는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계산하죠. 뭐 20도가 68도, 30도가 86도 이렇게 5분의 9배만큼 올라가죠. 그러니까 10도 올라갈 때마다 18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열팽창계수가 1도 화씨의 스틸인 경우 6 곱하기 10-6승이 섭씨로 하면 11 곱하기 10-6승이고요. 요건 스틸용이라는 거예요. 화씨로 얘기할 때 열팽창계수. 알루미늄 같으면 13번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열팽창계수를 표시하고 있고. 그럼 뭐 이거는 아마도 이게 미국 가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그리드 랭스다. 미국은 어떻게 숫자를 표현하기를 좋아하면 밀 단위라는 걸 하세요. 밀, MIL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1000분의 1 인치예요. 그 단위를 참 많이 써요. 한 장에서. 그러니까 도면도 우리는 오차 줄 때 정밀 오차 0.02 mm, 그죠? 보통 일반 오차 0.505. 공차를 이렇게 보통 주는 게 보통인데 걔네들 1mm, 2mm. 1mm를 따지면 얼마냐면 0.0254. 0.25.4가 1인치니까 1000분의 1이면 0.0254. 그러니까 우리 그 정밀에 해당하죠. 그런 식으로 밀리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걸 1000분의 이게 125 쓰면 이게 0.250 인치예요. 4분의 1인치. 얘네들 4분의 1인치, 8분의 1인치 이렇게 볼트의 단위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를 보면 이거 미국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거 아마도 0.250 인치, 6mm 정도 되나요? 25.4를 4로 나누면 요거는 이제 보통 자기네들이 매긴 종류예요. 모양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어요? 저항이겠죠? 그 다음에 뭐 옵션은 이건 리드와이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모양들 보면 뭐 다양합니다. 이 중에 한 100가지, 20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런 거 이게 보통 제일 일반적인 거죠. 이 방향이 축방향이죠. 그래서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렇게 있고 탭이 있어가지고 여기 선을 연결하는. 좀 어떤 경우는 좀 넓은 경우, 이게 좁은 이게 그리드 랭스가 좁은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다거나 이러면 게이지 랭스가 너무 길으면 뭐 도대체 어디를 측정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죠. 이와 같이는 이제 뭐 공간이 없어가지고 탭을 양쪽으로 내서 리드와이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개를 한 그리드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하나하나 붙이는 작업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옆에 바짝 붙이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오차도 생길 수 있고 또 옆에 약품이 묻어가지고 바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두 개를 아예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뭐 두 개뿐 아니라 이거 뭐 20개짜리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쭉 있어가지고 스트레인 분포를 볼 수 있게. 이런 게 이제 교각 같은 데서 사용하는 콘크리트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자기는 붙이는데 교각이라든가 이제 구조물 건물에 쭉 따라서 붙이는 어떤 평균적인 스트레인을 보는 거고요. 왜냐면 짧은 게 너무 로컬한 걸 보기 때문에 교각이 전체적으로 얼마의 하중을 받는지 이런 거를 보려면 길게 하는.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두 개를 붙여야 할 경우가 있죠. 시그마 1 방향, 시그마 2 방향.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하나 붙이고 또 돌려서 붙일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만 위치도 좀 많이 틀려지고 그러면 붙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한 개로 나오면 이거 딱 붙이면 탭만 연결하면 되죠. 뭐 다른 의미 없습니다. 90 플러스 마이너스 95도 이런 거 어떤 뭐라 그러죠? 더블 게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어떤 한 점에 그걸 알고 싶을 때가 있겠죠. 입실론 x하고 입실론 y. 근데 이걸 하면 뭐 중심으로 보면 여기 좀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또 좀 틀린 데인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그냥 겹쳐서 게이지를 2층으로 겹쳐가지고 하는 게이지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열이 발생이 되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다음 로젯 45도 로젯.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봤지. 이게 양도 45도. 보통 이제 이 방향을 어떤 x 우리가 정한 x 방향으로 붙이죠. 로젯도 한꺼번에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실험을 할 거고요. 로젯도 이렇게 겹쳐진 게 있고, 이 60도 로젯이고. 그다음 이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게이지라서 쉬어 게이지 혹은 토크 게이지라고 해요. 쉬어 게이지라는 건 무엇을 왜 그런 말을 쓸까요? 토크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인 게이지는 쉬어를 측정할 수 없죠. 아까 얘기했죠. 축방향의 인장만 측정하는데 어때요? 45도를 돌리면 모아원에서 90도를 돌리면
그러니까 뭐 그램 순수 토크 뭐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디서 나타나는 경우예요? 우리 재력학에서 토크에서 나타나는 토크를 받은 공이 이렇게 두 방에서 이런 시어를 받으면 생기는 그 원이 되고 뭐 이런 경우 혹은 빔에서의 중립축에서 구피 능력을 얻고 시어 스트레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원에서 90도를 돌리면 실제는 45도 돌리면 인장 프린시플 스트레스, 압축 프린시플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인장, 이렇게 돌리면 압축이 나가지고 토크를 측정할 때는 이런 게이지를 씁니다. 근데 토크 게이지에 이런 동그란데 봉에다가 이렇게 45도 이거 봉이잖아요. 이제 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붙이는 자체도 힘들고 정확하게 붙이기도 힘들고 공간도 없어요. 그럴 때 이런 걸 쓰면 좋겠죠. 축방향으로 그냥 쫙 붙이면 저절로 플러스 마이너스 45도. 그래서 이걸 때 우리가 시어 게이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종류가 좀 틀리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론을 이제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실험하는데 꼭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두 단계를 내가 얘기했어요. 스트레인이 저항값의 변화, 그다음에 저항값이 브릿지 회로의 변화. 이제 그래서 우선 저항값이 변화를 잠깐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를 쭉 피면은 일종의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그러면 이것이 에어리어를 가지고 길이를 가진 저항선인데 그 값이 굉장히 크죠. 물리 시간에 배웠죠. 저항값은 도선의 저항값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이거 뭐 고유저항이라고 하죠. 고유저항 값을 요게 이제 비례상수죠. 이제 어떤 제로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막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이제 여러 단계가 지금 있어요. 이제 생략을 했지만 각각을 미분하고 하면은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되고요. 뭐 더 로그를 취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단계가 있으면 로그를 이제 미분하면 밑으로 분모로 되고 이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입실로 G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하게 스트레인을 저항 변화율로 한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었죠. 그 B를 우리가 게이지 팩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게이지 팩터. 그래서 게이지 팩터는 뭐냐면 저항 변화율을 만약에 측정을 했다면 그거를 저항 변화율은 어떻게 해서 측정돼서 나오는 거냐면 스트레인에다가 게이지 팩터를 곱하면 값이 나오도록 하는 그 비례상수를 게이지 상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스트레인 게이지마다 다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스트레인 게이지마다 모델 넘버가 같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패키지마다 그게 다 써서 나와요. 이 스트레인 게이지는 얼마다. 그러면 저항 변화율이 측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스트레인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이 식에서 보면 이게 이제 왜 이 퍼센트 레이쇼가 나온 이유는 이제 A를 하고 A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늘어나면 그만큼 A가 줄어드니까 이런 관계에서 대략 한 2쯤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앞으로 식을 사용해야 될 것은 그 저항 변화율은 길이 변화율의 게이지 팩터. 게이지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R분의 대랄 원래 355옴이었던 것이 스트레인을 1000 마이크로 스트레인을 받아서 게이지 팩터가 2.1이라고 하면 결국은 R분의 대랄이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변한다. 355옴짜리가 뭐 0. 얼마 되겠네요. 그만큼 변하는 것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저항이 바뀌면 피스톤 브릿지 출력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모양은 봤죠. 그래서 이런 브릿지 회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스트레인 게이지는 요거 하나에 해당해요. 나머지는 경우에 따라 틀린데 나머지는 보통의 경우에는 요게 다 인디케이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전류 이런 문제 물리 시간 문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는 그런 거 다 지금은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물로 생각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전압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면 이거 펌프예요. 펌프 이렇게 표시하죠. 펌프 양정 얼마를 가진 펌프야. 이거를 펌프는 10m로 올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전류는 물의 양이야. 물의 양. 그러니까 뭐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뭐 나눠지고 뭐는 똑같고 맨날 이거 외우잖아. 물로 생각하면 된다. 물의 양은 전류는 어떻게 돼요? 두 개 병렬 연결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전류가 되겠죠. 물은 둘로 나눠지잖아. 근데 어디로 가겠어? 저항값이
작은 데로 많이 가겠지. 전류는. 그죠? 그리고 이 전압은 어떻게 했어? 병렬 연결해서 같지? 여기하고 여기는 같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피스톤 브릿지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펌프하고 물이 흘러가는 펌프, 그 전압을 주는 전지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전이차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전이차. 펌프에서 위상차를 주는 것처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뭐 출력 전압은 지금 이 피스톤 브릿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측정하는 데가 어디냐면 주는 건 입력 전압이고 여기입니다. 요 출력 전압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얼만큼 균형이 깨졌냐를 측정하게 돼요. 보세요. 똑같은 조건이 저항의 값이 똑같으면 물이 똑같이 흐르고 여기가 만약 10V를 줬다 그러면은 뭐 저항값이 같으면 여기가 5V 돼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아무것도 안 흐르겠죠. 물도 안 흐를 거란 말이에요. 관은 있어도 물은 안 흐르겠죠. 글로 뭐 튀어서 들어가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항이 하나가 바뀌었어. 이 중에 한 개가. 이게 전체가 350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밸런스를 딱 맞췄어. 그럼 여기 하나도 0이 나와. 그럼 제로 셋을 한 거죠. 물론 0이 안 나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인디케이터 치면 그거는 약간씩 조금씩 뭐 전선도 있고 조금씩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 맞아 있기 때문에 그걸 제로 셋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든 거든지 우리가 뭐 인디케이터를 만들 땐 제로 셋이라는 게 있죠. 시작 get 이런 걸 누를 수도 있고 뭐 모니터로 하면은 뭐 제로를 누를 수도 있고 제로 셋이라는 버튼을 하나 누르기도 하고 뭐 다이얼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주는 이제 이거를 제로로 만든 과정. 이게 조금씩 틀리니까. 자, 이게 2롬이 됐다. 351이 됐다. 스트레인 게이지가 늘어났어. 이 351 되면은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아까 우리 계산했을 때 1000 마이크로 스트레인이면 게이지 팩터가 한 2점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봐야 0.7, 그죠? 0.7 오hm 왔다 갔다 하지. 1000 마이크로 스트레인. 그러니까 뭐 0.5일 텐데 그냥 1이라고 합시다. 351이 됐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얘 전압을 10V라고 하죠. 얘 전압을 아까는 350대 350으로 나눴기 때문에 5V, 5V. 여기의 전압은 5V였어. 그런데 351이 되니까 여기에 전압이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죠? 10V 비례하니까 이 저항값에 비례해서 전압이 떨어지니까 예를 듭시다. 계산은 쭉 복잡하니까 만약에 이거를 아까는 5V인데 5.1이 됐고 이거는 4.9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죠? 10V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저항이 한쪽이 커졌어. 근데 얘는 어땠죠? 얘는 그대로죠. 얘는 그대로. 그럼 어떻게 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0.1이 측정이 되죠. 밸런스가 깨졌다. 그러니까 휴스턴 브릿지는 뭐가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가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밸런스가 0.1이 나오면 그 0.1이 얼마가 되게 몇 스트레인이 되겠느냐 거꾸로 계산해 나가는 식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휴스턴 브릿지는. 그래서 뭐 그렇게 계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V1하고 V4는 V1이 여기고 이제 V4가 여기인데 여기 사이를 좀 지웁시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압을 이제 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걸 계산한 거예요. 뭐 전압을 이제 뭐 내분한다 그러면 내분 비례상수 R1대 알파로 나눠 가는 거죠. 요건 뭐야? 요거 전체 저항분에 요만큼 나눠 가졌다는 얘기죠. 비례해서 가졌다는 얘기고 그 차이가 나니까 이걸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요거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이니셜 밸런스. 왜냐면 똑같은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씩 차이가 나겠죠. 와이어도 또 길이도 틀리고 뭐 이제 그게 그래서 얼마큼 나오는 거를 제로셋이라는 건 요걸 0인 조건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얘기가 이제 352옴으로 바뀐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바꿔 보면 뭐 한참 복잡해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항값이
제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355ohm짜리를 썼으면 355ohm에다가 여러분들이 인디케이터에다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에서 355ohm, 355, 355ohm짜리 정밀 저항이 서로 연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355ohm, 125ohm짜리 아닌 스트렝 게이지를 나오기가 힘들었던 거야. 왜냐면 저항 그 인디케이터는 이렇게 막 자연 얼마를 뭐 205ohm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정밀 저항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야. 125ohm 아니면 355ohm이 들어 있어 가지고 스트렝 게이지 새로 개발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인디케이터 만드는 사람들도 스트렝 게이지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사용. 그래가지고 전 세계 스트렝 게이지하고 인디케이터는 딱 그렇게 돼 있고. 요만큼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실험 장치로 구성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실험 장치로 구성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 이제 정밀하게 할 때는 전압을 줘야죠. 전압을 줘야 돼. 그럼 일단 파워 서플라이는 파워 서플라이는 뭐 굉장히 정확하게 뭐 이 숫자 5자리까지 줄 수가 있죠. 정확하게 10V를 준다. 그 다음에 요것을 전압을 측정해. 그리고 요것을 바깥에서 저항을 만들어줘. 그걸 이제 브릿지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인디케이터가 있고 나라마다 틀리고 회사마다 좀 틀립니다. 바깥에 브릿지 박스가 있어가지고 이걸 바깥에서 만들어주고 요것은 DVM, 볼티지 메터라고 그래요. DVM 그러면 이제 디지털 볼티지 메터. 그래서 이것도 이 숫자 뭐 6자리, 7자리까지 측정을 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로 파워를 가해주고 브릿지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DVM으로 측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EI분의 E0로 나누면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 돼서 거꾸로 저항 변화율을 구하진 않아요. 한꺼번에 계산이 되지. 거꾸로 저항 변화율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게이지 팩터를 넣으면 스트레인이 계산이 되는 거꾸로.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죠. 근데 이제 이게 둘 다가 일반 기계죠. 그런 거 DVM이나 파워 서플라이는 뭐 전자오를 다루는 데서 아주 일반적인 기계들인데 그거 다 각각 써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인을 또 연산도 해줘야 되고 복잡하니까 스트레인을 측정할 수 있는 스트레인 인디케이터라는 게 여러분들이 쓸 거예요. 그런 것은 스트레인만에 특화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연결을 해. 나머지 그 스트레인 인디케이터에서 다 있는 거야. 125짜리는 여기 포트가 이렇게 해서 125면 여기하고 여기 연결해. 그럼 355면 여기하고 여기 연결해. 뭐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면 속에 들어가서 있어가지고 파워 서플라이 지가 해주고 나오는 전압을 측정해가지고 계산해서 바깥에서 게이지 팩터는 줘야 되겠죠. 왜냐면 그거 스트레인 게이지만 틀린 거니까. 그 게이지 팩터를 주면 계산해서 인디케이터는 스트레인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냥 볼티지 이런 걸 측정 안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인만 측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파워 서플라이하고 DVM 이런 건 범용 장비들이고.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을 좀 더 해보면 이 식들에서 이제 4개가 뭐 특별하게 다를 이유는 없죠, 그죠? 뭐 이거 고정되는 저항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틀린 거는 여기서 이제 제로 세팅에서 이미 이제 보상이 좀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R분의 대랄 쪽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R로 전부 나눠버렸어요. 자, 이렇게 돼. 입력 전압 대 출력 전압의 B는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자, 이게 모든 센서가 말이죠. 뭐 10배가 됐다. 스트레인이 10배가 됐다. 변형이 힘이 10배가 가해져가지고 스트레인이 10배가 되면 입력 전압도 10배가 돼야 되는. 그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저항까지는 그렇죠. 저항까지는 이게 늘어나는 거니까 아까 저항식에서 보면 K 입실론이니까 입실론 10배 되면.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죠. 이건 밸런스에 깨지는 문제죠. 분수도 들어가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10배가 되면 분명히 10배 근처로 커지긴 하지만 뭐 그런 거지. 뭐 우리 세일을 하는데 20% 세일했다가 20% 세일했다가 30% 세일한다. 그러게 속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50% 세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80%에 대해서 또 30%한 거지. 뭐 이런 거지 뭐. 분모하고 분자가 틀려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이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 양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 요 텀 때문에 그래. 요 텀. 분수로 계산해 보면 요게 만약에 0이면 그대로
입력전압 B는 요거하고 비례해서 요거는 결국 K 입실론이잖아요. 입실론하고 결국 비례하게 되는데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네. 되게 중요해요. 요게 정확도를 다 따른,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아까도 계산해봤지만 얼마였지? 뭐 이 게이지 팩터 2 곱하기 만호야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2%도 안 되지. 0.2%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0.1%겠네. 만호야. 그치만 정확도를 다루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도를 다루는 데서. 그죠? 전체 양을 계산하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정확도는 1%, 0.1% 무지무지 중요하죠. 이거 얘기는 좀 나중에 더 하겠어요. 하여튼 이 분모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이 분모가 있어가지고 비선형적이다. 우리가 나오는 출력은 실제로 스트레인 게이지의 직비 효과는 비선형적이다. 약간이나마. 그리고 출력의 크기는 전압비변은 여기서 이제 약이란 말을 썼어요. 이걸 무시하면 4분의 1이죠. 축소가 됐어. K 이게 C가 아니라 입실론인데 K 입실론. 무슨 얘기야? 스트레인도 적어서 죽겠는데 1000 마이크로 스트레인이면 더 이상 측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럼 1000 마이크로 스트레인이면 1000분의 1인데 더 줄어 4분의 1로. 게이지 팩터는 만화의 2밖에 안 돼. 이게 좀 게이지 팩터가, 그래서 이제 게이지 팩터가 큰 게 반도체 게이지라는 거예요. 반도체 실리콘을 쓰면 그 게이지는 막 게이지 팩터가 100, 뭐 150까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리니어리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밀 측정에는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 스트레인 게이지의 가장 큰 단점이 게이지 팩터가 작다. 키야 2다. 확대를 2배밖에 못 시켜주는 거야. 스트레인은 무지무지하게 작은데. 그죠? 1m짜리가 우리가 1mm 들어오면 벌써 파손을 걱정해야 될 정도니까. 그건데 또 4분의 1로 줄였어. 왜냐하면 밸런스 깨지는 걸 보기 때문에 비례하지도 않아. 자, 요렇게 한다는 걸 일단 머리에 두고요. 한 가지는 난리니어리티 텀이 존재한다. 크게 봤을 때 양을 보면 4분의 1로 줄어든다. 자, 이걸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브릿지 회로의 종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이거예요. 쿼러 브릿지입니다. 쿼러는 뭐냐면 4개 중에 4분의 1. 4분의 1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드셀처럼 그 아까 4분의 1로 줄어들고 난리니어리티도 생기니까 이걸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도와줘. 2개를 변해서 바깥에서 연결해서 넘어가는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아까 351이 됐어. 이것도 351이 됐어.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날까요? 밸런스 안 깨지죠. 아무리 스트레인이 올라가도 2개가 똑같이 올라가면 351, 351 영원한 5V죠. 얘하고 안 나와요. 스트레인 게이지를 잘못 연결하면 아무리 힘을 가해도 안 나와. 그런 이게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텐션을 줬어도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5.1 대 4.9로 됐지만 얘도 5.1 대 4.9로 돼. 안 흐르죠. 어떻게 해야 스트레인이 나오겠어? 2개로 할 때는. 텐션하고 이쪽으로 텐션을 하거나, 텐션인 경우는 2개다. 가령 이렇게 재료 시험을 하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해서 스트레인 게이지를 앞뒤로 붙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1 대 4.9, 4.9 대 5.1, 0.2가 흐르게 되죠. 이런 개념이에요. 피스톤 브릿지는 이런 개념입니다. 밸런스가 깨지는 개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연결하려면 여기는 텐션, 여기는 컴프레션을 연결하면 서로 도와주고 그러겠죠. 이제는 351, 349가 됐다면 5.1 대 4.9였는데 5.2 대 4.8이 돼가지고 0.2만큼의 차이가 나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헬프 브릿지는 헬프 브릿지 2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스트레인 게이지, 여기 게이지인데 G라고 썼네. 스트레인 게이지 1개하고 고정조향 3개. 이거는 인디케이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 2개, 고정조향 2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풀 브릿지는 이거는 참 국어로 제가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 쪽은 뭐 하여튼 국내에서 꽤 이제 선구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도 만들었는데 이런 거 4분의 1 브릿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2분의 1 브릿지. 이거는 1 브릿지. 그래서 내가 이걸 완전 결선 브릿지라고 기계학기 사전에 넣어놨어. 완전 결선 브릿지. 이건 다 움직여주는 거예요. 로드셀이 이런 경우예요. 텐션, 그 대신에 텐션, 컴프레션, 컴프레션. 그리고 서로 막 도와주겠죠. 그럼 아까 여기가
5.2 대 4.8. 여기는 4.8 대 5.2. 이 사이는 0.4나 흐르는. 아까 4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4분의 1, 여기서는 2분의 1, 여기서는 그대로 1. 이렇게 4개가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밸런스를 깨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일단 커진다. 스트링 게이지가 같이 움직여주니까 출력이 커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난리니어 이트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난리니어가 좀 생긴다고 그랬죠. 요거를 유도해보면 2개로 같이 움직이면 요거의 제곱이에요. 요 정도면 무시해도 되겠죠. 왜냐면 요게 1000분의 1 정도니까 제곱을 하면 100만 분의 1 정도니까 이제는 요 숫자 6자리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헐 적어지죠. 그리고 풀 브릿지인 경우 아예 없어져요. 이게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그냥 리니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인 게이지 4개 혹은 8개까지 사용할 수 있게 직렬로 많은 경우 이런 센서들의 정확한 센서들의 사용해서 감도하고 리니어리티가 좋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간이 좀 많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하길 이제 요거 다 스트레인 인디케이터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말은 이렇게 연결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여기에 저항 대신에 스트링 게이지를 쓴다고 했는데 스트링 게이지를 갖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리드 와이어를 써야지. 이것도 적지만은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 있는 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일단 밸런스가 안 맞아. 350이면 얘가 351옴쯤 돼. 밸런스가 이미 틀어져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리드 와이어가 온도가 바뀌어버리면 얘가 지 마음대로 막 움직여져. 저항값이 막 증가를 하고 일단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 다음에 351이라도 되니까 출력이 작아진다.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같은 값인데 어떻게 따냐면 이렇게 3와이어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다가 연결한 셈이에요. 여기 연결하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연결. 3와이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 그림이에요. 요 와이어하고 요 와이어가 상쇄를 시켜버립니다. 서로. 같은데 요거는 같은 쪽에 있었잖아. 그래서 온도가 돼서 이게 증가하면 막 바뀌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하고 얘 쪽에 있으면 이거 같이 아까 막 올라가도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351 돼도 밸런스 깨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식의 보상을 해주는 장치. 하나는 보상을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3와이어가 더 보통 이제 더 여러 가지 영양상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가 있으면 바로 선을 연결하면 이 선 무게가 나중에 스트레인 게이지 한 30개, 40개 우리 실험 많이 해봤는데 100개까지도 해봤는데 140개까지도 해봤는데 그거 선 묶어놓으면 선 때문에 들지도 못해요. 들지도 밧줄 같아. 들지도 못해가지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탭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 속에 붙인 거 이런 거 막 나중에 실험하다 떨어지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 왜냐면 스트레인은 딱 전선 연결해가지고 제로 밸런스 맞추고 그 다음에 하중 가면 하중을 가든지 온도가 변하든지 물이 압력이 가든지 그러면 그 차이를 보는 건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실험 다시 해. 싹. 뭐가 측정이 길이처럼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 상대적인 걸 측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터미널이라는 걸 이걸 칩판에 붙여가지고 여기는 얇은 선으로 연결해 놓고 이제 요건 좀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선을 연결하는데요. 이렇게 3와이어를 연결.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터미널이 나와 있어가지고 한 군데 둘.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바로 요 포인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게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험할 걸 여기다 표시했어요. 요런 빔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다 이제 추거리로 이제 추를 달 거예요.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밴딩 모멘트가 크니까 스트레인도 이쪽으로 가면 크겠지. 그래서 안쪽에 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위에는 텐션이 일어나고 밑에는 컴프레션이 하는데 그 크기는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스트레스는 알죠? 그죠? IC분의 MY 그 식에 의해서 직사각형인 경우 12분의 1 pH 상승이 돼서 이와 같은 식으로 옛날에 많이 했었지. 그렇게 설계해서 했을 테고 요 스트레인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시편일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와이어가 이렇게 있고 스트레인 게이지가 붙어 있으면 터미널 3와이어로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테고요. 그건 좀 지저분한데 이런 거를
이제 4개가 있으면 4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인디케이터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해서 이것들이 뭐 이런 거하고 맞는지 뭐 추후에 계속 달아가면서 빼가면서 뭐 그런 것들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디스커션 하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런 식하고 얼마나 틀리는데 그건 왜 그럴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실험 예전엔 했었는데 이제 조교 선생님이 실험하는 걸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F2만 쓰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혹시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인 게이지 4개다? 그럼 풀 브릿지? 스트레인 게이지 4개가 움직이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지. 쿼러 브릿지가 4개가 있는 거지. 4개. 다 달라. 4개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인디케이터는 여기 채널 박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거는 이제 4채널까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뭐 보통 어떤 건 10채널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각각 나옵니다. 각각. 이 채널마다. 그걸 좀 보시면 되겠어요. 4개가 있다고 4개를 서로 연결하면은 한 개의 풀 브릿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각각 4개지만 각각을 하는 실험. 이 실험이 일단은 첫 주에 할 스트레인 게이지 실험입니다. 자, 그 실험을 2가지 할 건데 하나는 로젯 이거 얼마 전에 배웠죠? 여러분들 응력을 측정할 때는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는 표면에 붙게 돼요. 표면에. 그러니까 표면은 2차원이에요. 그죠? 이 표면은 프레임 스트레스야. 왜냐면 표면의 수직한 방향은 항상 시그마 C는 제로이니까. 그죠? 여기는 뭐 없으니까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자유 표면은 만약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눌러지고 뭐 없어지면 이렇게 없죠. 하여튼 쪽에 스트레스가 표면은 물론 옆은 있지. 옆은 있고 옆 이렇게 잡아당기는 건 있지만 우아래는 자유 표면은 없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 스트레스니까 그것들을 구해하려면 시그마 C는 제로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알아야 돼. 이렇게 3가지를. 그래야 응력 상태를 아무것도 몰라. 지금 주응력 방향을 알면 B입니다. 이 방향 분명히 프린시플 스트레스고 이쪽은 없어. 그걸 알면 스탠게 한 개만 붙이면 되겠죠. 분명하면. 그죠? 근데 뭐 우리 구조물이라는 게 대부분 모르죠.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다 알아야 뭐 모원을 그리든지 뭘 하든지 응력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주응력이 얼마고 뭐 최대 전달 능력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응력 해석이 다 가능하죠. 자, 그러려면은 스트레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후쿠의 법칙을 사용해서 스트레인을 측정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스트레인 3가지를 측정하면 뭐 식에 의해서 이 3가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건 3개의 정보가 필요해. 3개의 정보가. 근데 스트레인 게이지로는 축방향 스트레인밖에 측정할 수가 없어. 시어 같은 거. 바로 이런 걸 이거 X방향 붙인다고 이거 나오고 Y방향 붙인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3가지의 다른 각도로 붙인다면 하여튼 3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이게 45도 이거 45도로 지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3가지로 하면 어쨌건 정보가 셋이 있으니까 잘 계산해 보면 할 수 있다. 그게 로젯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3가지 언노운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걸 구하든지 아니면 주응력과 그 방향을 구하든지 마찬가지죠. 모원이 만들어지고 응력 상태를 하려면 모원이 만들어지고 지금 위치가 어딘가 점이 찍혀야 응력 상태, 뭐 변형률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라 그렇게 얘기했었죠. 하여튼 3개의 정보가 필요해. 그러면 X, Y 하나 붙이면 그건 좋을 것 같아. 바로 입실론 X하고 입실론 Y가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붙이면 이거는 하나의 다른 입실론 A하고 입실론 이거 B인데 이거 C네요. 이게 다른 것들을 측정을 하자. 그것은 얼마를 의미하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게이지를 뭐 이렇게 1도, 2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1도씩만 차이나. 그럼 좋겠어요? 갑자기 비슷비슷하다는 거는 항상 실험에는 에러가 있죠. 에러는 항상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러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이제 실험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1도 1도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계산은 되겠지만 그 계산이 약간의 오차에서도 많이 틀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띄워놓는 게 좋겠죠. 제일 많이 띄워놓으면 어떻게 하면 돼? 뭐 360도니까 얼마예요? 120도. 120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사실은 스트레인이 가장 보통 그 좌표하고 벡터하고 다른 게 뭐야? 스트레인은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이 같은 거죠?
결국 일은 늘어나는 거지.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이 틀린 게 아니잖아. 180도 주기로 갔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60도, 60도. 여기 제일 많이 공평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힘들어. 그리고 스트레인 게이지 로젯이라는 게 물론 나중에 계산도 하지만 모니터의 역할도 하거든요. 바로 즉시 얼마 되는가 그 값을 볼 때는 축이 두 개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45도로 해서 여기는 90도, 여기는 135도 이렇게 놓은 셈이죠. 이런 로젯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여기다 x 방향을 맞춰서 하면 요게 입실론 y가 되고 요게 입실론 x 나오는 값 자체가 우리가 입실론 x, 입실론 y를 볼 수 있죠. 요건 이제 다르지.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요 식이죠. 이건 뭐야? 어떤 임의의 방향 x, y가 있으면 임의의 세타만큼 돌아간 x 다시에서의 새로운 스트레인을 얘기하죠. 노멀 스트레인. 그래서 A축을 이제 이거 보통 A축인데 A축을 X축에 보통은 맞춥니다. 뭐 안 맞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타가 0도가 되니까 일단 쭉 넣어보면 뭐 제로가 되고 이건 1이 돼서 이렇게 지워지고 뭐 입실론 X가 되겠죠. 당연하죠. 이게 틀리면 말이 안 되지. 그럼 이것도 90도를 넣으면 입실론 Y가 돼야 되겠지. 중간에 있는 BP 요거는 45도를 넣어보니 이렇게 되겠다. 45도를 넣어보니 그런데 이것들 이미 이게 입실론 A가 계산됐고 이건 입실론 B로 계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요 감마 XY를 요 식에 여기 지금 요거 때문에 지워졌는데요. 빼기 입실론 C까지 계산하면 이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많이 했어요. 자, 정리하면 프레임 스트레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응력 상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구해야 된다.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측정하는 방법은 별로 없으니까 노멀 스트레인을 3개를 측정해서 이 식에 의해서 나온 값. 이제 측정은 이거 뭐 이거가 측정이 C가 측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값들 이 식에 의해서 거꾸로 입실론 X, 입실론 Y, 감마 X, Y를 구하고 포크의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를 구하는 것이 응력 해석의 기본적인 방법. 자, 로젯이라는 것은 근데 뭐 그러면은 뭐 자기가 붙여도 되지 스트레인 게이지 하나씩. 그럼 아까 말대로 정확하게 붙이면 45도가 아니라 뭐 38도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기도 하고 붙일 공간도 별로 없지. 이거 원래 기본적으로 한 점이야. 이거를 하나에 이렇게 만들어줘서 뭐 이 여기 보면 마커가 있어요. 이렇게 마커들이 45도 방향에서 요거를 뭐 y축에 요걸 x축에 딱 맞추면 저절로 한꺼번에 하나만 붙이면 물론 이거는 다 다른 스트레인 게이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또 3와이어로 나가겠지만 이게 로젯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제 로젯을 그러면 이건 근데 너무 뻔하잖아, 그죠? 일축 응력이라는 거 밴딩. 근데 우리가 다른 장치를 만들기 좀 힘드니까 요거를 로젯을 이렇게 붙이기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30도 비틀어져 있을 거예요. 요거가 X축인데 요게 A야. 뭐 어떻게 해도 좋아요. 이거를 아까 그 식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30도, 75도, 뭐 120도 이렇게 넣어서 그 식을 만들어도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그냥 X축으로 일단 놓고 X 다시라고 하지 뭐. 이걸 Y 다시. 그래서 아까 그 식에서 입실론 X 다시 입실론 Y 다시 갬마 X 다시 Y 다시를 구한 다음에 30도 모아원에서 60도 돌려가지고 입실론 X, 입실론 Y, 감마 X, Y를 구하고 30도 백, 이게 마이너스 30도지. 그런 다음에 중력을 구해서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를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구하면 어떻게 돼야 맞아? 시그마 X는 아까 간 밴딩 스트레스만큼이 돼야 맞고, 그죠? 시그마 Y하고 타우 X, Y는 없어야 맞죠. 그럼 값은 조금 나오겠지. 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보고, 그러니까 아마 실험에서는 아마 조교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고 시그널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실험을 다시 해가지고 보여줄 거예요. 화면을. 그러면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실험한다 생각하고 받아 적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내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스트레인 게이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재미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실험만 하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그냥 추 올리고 내리고 측정해가지고 계산해서 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 한번 다시 찬찬히 보세요. 이거 되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재력학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표준연구원이라는 데서 힘연구실에서 있어가지고 완전히 스트레인 게이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책도 제가 하나 쓰려고 지금 하고 있었고 이런들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니까 다시 한번 잘 듣고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와 이제 설계를 해놓고서 막 걱정하게 돼. 아 이거 스트레인 게이지 하나 붙이면 돼. 뭐 스트레인 게이지 어떻게 뭐 이렇게 종류 뭐 이건 상관없고 아무나 붙여도 돼. 인디케이터 있어. 연결해가지고 툭툭툭 해서 실험해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두 번째 것까지도 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이제 그 다음 주가 되겠는데 로드셀 특성 실험입니다. 로드셀도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실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로드셀에 대해서 약하게 앞에 하고 연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로드셀은 이제 아까랑 비슷해요. 그러면 quantity, to be measured는 힘이지 힘. 로드셀이라는 로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셀, 로드를 갖고 다니면서 갖고 다니는 것처럼 물론 전기 장치가 있어야 되지만 힘이 가해지는 곳에 갖다 넣으면 재료신기 너는 얼마 가진 내가 구해줄게. 사람 올라가. 저울 거울에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로드셀이야. 자처럼 힘을 재는 힘. 그럼 이제 요 한 단계 더 있는 거야. 힘을 재기 위하면 힘이 가해지면 재력학에서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스트레인이 발생을 하죠. 비례한다고 보는 거지. 그 스트레인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부터 또 똑같아. 스트레인 게이지 원리하고 그런 원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요건 이제 슈어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정확한 쪽이 실제 로드셀이고요. 뭐 요건 저울에 있는 저울 속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저울을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있죠. 우리나라 카스라는 데 여러분 들어봤을지 굉장히 매출 개수로는 물론 정확도나 이런 건 아주 뭐 좋은 회사들, 일본 회사, 독일 회사, 뭐 스위스 회사 좋은 회사 많이 있지만 매출량으로 아마 세계 1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카스가 거기 가보면 이런 로드셀 뭐 창고처럼 많이 담배값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힘이 가해지면 탄성체가 변화하고 스트레인 게이지에 아까 그거 똑같죠. 이제 어떤 저항선의 저항값이 바뀌고 휘스턴 브릿지에 근데 여기 이제 풀 브릿지가 되죠. 풀 브릿지. 풀 브릿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몸무게 저울 같은 거 있죠. 예전에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해보면 디지털로 다 나타나죠. 스트레인 게이지 있는 거예요. 전기적인 시그널을 받고. 근데 그거 뭐 2만 원, 만 얼마 이러잖아요. 스트레인 게이지 하나 값이 몇천 원인데. 그러니까 자체 생산도 하지만 게이지 한 개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도가 뭐 그렇게 1000분의 1, 100kg 짜는데 10g, 이 100g 요거는 뭐 무시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2개짜리도 쓸 수도 있고 1개짜리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풀 브릿지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스트레인으로 환산을 하고 그 탄성계수로부터 계산하는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힘을 이제 거꾸로 구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얘기예요. 아까랑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금방 쉬울 겁니다. 이거를 각각은 아까 여기서 연결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막 엮어 이렇게 이 스트레인 게이지를 4개를 엮어. 이게 R1, R2, R3, R4. 근데 어떻게? 텐션, 컴프레션, 이렇게 서로 마주 받고 있어야 되지. 텐션, 컴프레션 여기 그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야 되지. 텐션으로 되면 5볼트가 안 없어지잖아. 얘는 5볼트, 4.9볼트는 같은데 얘도 5.2라고 4.9니까 밸런스가 안 깨지잖아. 안 나와요. 이렇게 연결하면 간혹가다 잘못 연결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게 실제로 연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이렇게 생겼지만 게이지는 이렇게 붙어 있으니 이거를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스트레인 게이지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 그대로 하겠지만 이제 다행히 이런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개만 보면
여기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 1이란 말이죠. 여기 T1이라고 하면 T1이 양쪽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C2하고 연결이 돼요. T1이 하나는 C2하고 연결이 돼야지 이렇게. 그리고 한 선은 어디하고? 저쪽 C1하고. 그래서 요선은 C1하고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선거리를 연결해. 그리고 그 사이가 뭐야? 인풋이 들어가지. 그 자행인 게 여기가 터미널에 하나가 있어. 똑같은 점. 이것이 이 인풋이 오늘 아직 좀 잘 만지지 못해가지고 끊어졌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파일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칠판이 EBS에서도 사용하는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가 사용하기에 좀 버겁네요. 자,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결국 이제 풀브릿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깥에서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이런 것은 바깥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인풋 2개, 아웃풋 2개를 인디케이터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브릿지인 경우는 그렇게 그 위치에다가 이제 그 2개만 인풋 2개하고 아웃풋 2개, 그러니까 이렇게 인풋 2개하고 아웃풋 2개를 끄집어내서 가면 되고 그때 로드셀의 출력은 아까도 계산을 한 적 있죠. 이거는 똑같이 계산한 겁니다. 브릿지웨어의 출력을 이번에는 R1, R2, R3, R4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토탈은 요 4분의 1처럼 보이지만 이걸 다 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텐션, 컴프레션이니까 더해주고 그죠? 텐션, 컴프레션이니까 더해주고 그게 다 텐션이면 이게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식으로도 나타나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스트레인 게이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로드셀의 구조예요. 여러분들까지 알 거는 없어요.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카바가 있어가지고 그냥 낮은 형, 높은 형, 뭐 압축형, 인장형 이렇게 나오지 속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텐션 2개하고 컴프레션 2개가 스트레인 게이지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어디선가? 그러면 어떤 재료는 텐션이 컴프레션 찾아내기가 힘들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재료는 다행히 포화손비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봉이다. 잡당기면 텐션이 있고 전부 다 텐션일 것 같지만 횡방향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포화손수 레이쇼가 나타나죠. 그거는 물론 1대1은 아니지만 한 0.3배 정도 횡방향으로 줄어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드셀의 구조를 생각할 때 텐션하고 컴프레션을 어디에 붙일 것이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둥형이다. 기둥형이 이제 보통 압축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길이 방향, 그다음에 옆방향. 근데 요거는 아까 식에서 풀브릿지 식에서 계산해 보면 이게 1대 포화손수 레이쇼 0.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리니어리티가 한 4,000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둥형 로드셀은 4,000분의 1 정도 0.025% 이하로 정밀한 데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붙이기 쉽고 가장 간단한 형태죠. 기둥이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뭐 바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밀폐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상형 구조입니다. 이건 이제 저용량 한 500kg 정도에서 500kg 정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일생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보통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몸무게를 재고 들고 뭐 이렇게 뭐 유압이라든가 이런 장치 아니고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대략 한 200kg 이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이게 링이라고 해서 링처럼 이렇게 째부러듭니다. 안쪽에는 컴프레션, 바깥쪽에는 텐션.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쪽에 붙이면 텐션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여기 스퀘어 링 타입. 보통 당연히 이게 나올 때는 카바가 이렇게 돼서 둥글 그냥 박스형, 원기둥형으로 나오죠. 잘 모르죠. 그다음에 이제 굽힘형은 이런 원리인데 굽힘 변형을 이용해서 텐션 2개, 밑에 컴프레션 2개. 이렇게 하면 이제 변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 로드셀이라는 것이 좀 다르죠. 다른 센서들하고. 다른 센서는 온도를 잰다. 그리고 이제 온도계를 뭐 비접촉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대서 해보면 측정하죠. 길이도 옆에 자를 가져가서 이렇게 재분되었죠. 근데 로드셀은 어떻게 돼요? 변형을 이용하니까 힘이 가해져야죠. 옆에 놓고 이렇게 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이거죠. 그죠? 프레셔를 잰다든지. 프레셔도 물론 사실은 조금 끄집어내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프레셔가 감소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이 로드셀은 바로 힘이 제대로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로 사이 현기에서 가해지는 하중을 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놔야지 옆에 로드셀을 놓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로드셀은 결국은 힘 측정 기기이기도 하지만 구조물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면 이쪽 변형이 너무 커져가지고 뭐 정밀 기계를 다루는데 이 로드셀 자체가 막 변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제어를 잘해도 로봇팔을 뭐 무슨 마이크로 단위로 뭐를 정밀한 작업을 하는데 이 로드셀이 그 변형을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밴딩 타입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실제로 만들 때는 여기 이제 양쪽이 이렇게 빌트인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죠. 그래서 텐션, 컴프레션, 텐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정밀한 적으로는 다 이런 식입니다. 쉬어 타입. 용량이 굉장히 큰 건데 아까 그림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45도 이런 벽에서 보면 이 밴딩의 중립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퓨어 쉬어 조건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45도로 게이지를 붙이면 그게 텐션, 컴프레션이 된다 그랬죠. 그런 원리를 이용. 보통 8개를 붙여. 이건 정밀이기 때문에 면이 8개니까 이게 뭐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게 이제 전단형 로드셀. 요게 이제 고정밀 로드셀 뭐 혹은 로우 프로파일 로드셀 이렇게 카탈로그엔 그냥 그렇게 써 있었어요. 모양이라든지 뭐 정밀도 이렇게 써 있지 속이 뭐 전단형 이렇게는 안 써 있습니다. 저는 이걸 실제로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쌍안경 타입, 마이너 쌍안경 타입 이렇게 뭐 안경이.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두 빔인데 더블 빔인데 이제 이게 만들기 훨씬 쉬워요. 그죠? 그리기는 네모 2개 그리는 게 쉽지만 구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다 파내. 요거는 그냥 벅 앤드 밀, 사이드 밀로 2개 파고 거면 끝나니까 여기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만들기는 훨씬 쉽죠. 도면은 어려워도 여기다가 이제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렇게 텐션, 컴프레션 이런 것들은 보상 게이지들이에요. 만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울에 쓰이는 거 제가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 갖고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온도 보상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고정을 해가 저울 속에 들어가 있는 이쪽에 힘을 가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밀 저항이죠. 여러분들이 쓴 몸무게 되는 저울은 이렇게 많이 했다가는 2만 원, 만 원에 만들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쌍안경 타입. 이게 고정밀 저울에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텐션하고 컴프레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더블 빔 로드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변형을 하겠죠. 이쪽이 두꺼우니까 그럼 여기가 텐션, 여기 컴프레션. 밑에는 반대로. 이런 원리. 굉장히 제일 간단한. 그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이제 길이가 좀 길어야 되니까 컴팩트하게 하기 위해서 구멍 하나 파면 만들기도 쉽고 컴팩트해지니까 이렇게 하고. 실제로 저울에서 있는 상태 이런. 이게 이건 뭐가 좋으냐면 자 이런 경우는 여기를 가냐 힘을 여기가 다 틀려지죠. 밴딩이니까. 요거는 이 제로 모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해지면 여기가 제로 모먼트가 돼가지고 위치에 상관이 없어요. 어디를 가야든지 간에 저울이 이렇게 재는데 가운데하고 바깥쪽하고 다르면 그거 에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저울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으면서 이거 만들기 어려우니까 마치 구멍을 2개 혹은 이제 1개를 파가지고 저울을 쓰는 3kg짜리. 이런 거는 이 사이드 로드가 가해지든 그 오프 엑시스 이렇게 좀 편심하중, 경사중이 가해져도 이런 구조로 묘한 구조로 사용하면 그 이펙트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구조예요. 이거 지금도 이런 구조에 대해서 뭐 특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구조를 하나 발명을 해가지고 특허를 만들면 돈도 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뭐 로드셀 얘기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측정할 겁니다. 자 로드셀의 특성. 자 이거를 내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센서든지 뭐 파는 거에 다 카탈로그가 있죠. 이 카탈로그에 보면 나오는 성질들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적격 출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제로를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통은 안 빼도 되고요. 제로 세팅을 하고 나오는 출력이 나오는데 모든 센서에는 로드셀도 포함해서 시험 검사라는 걸 반드시 하게 나옵니다. 뭐 설계를 했어. 설계해가지고 뭐 제로각적으로 실험을 잘 해가지고 이것은 100kg가 딱 나오도록 실험을 했어.
그래가지고 스트레인 게이지 아까 그 계산 다 해가지고 얼마 출력이 2mV per volt 그러니까 2I분의 입력 전압분의 출력이 1톤이 가해졌을 때 이게 2.0000이 나오도록 설계를 다 했어. 나오나요? 안 나오겠지. 하여튼 제작이라든가 실험은 무조건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마다 다 틀릴 거예요. 뭐 조금 두께가 틀릴 수도 있고 뭐 여러 전선의 영향도 있을 수. 그러면 이제 이것을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꼭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했더니 그렇게 계산했지만 하는데 2.15 정도가 나왔다.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 하나는 회로를 브릿지회로에다가 아까 그 사진에서 이런 거 좀 봤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고정 저항들이에요. 회로에다가 그만큼의 이제 여기는 조정 저항을 써요. 저항이 이렇게 고정 저항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저항을 써서 캘리브레이션 된 거를 이거 갖다 이제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될 때까지 전량 만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좀 더 정확한 건 사실 그냥 이걸 그냥 내보내줘요. 이걸 내보내죠. 로드셀에다 시험 성적서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1톤짜리인데 1톤은 2.1534 뭐 유숫자 한 6자리 7자리 써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인디케이터에다 그걸 넣으면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춰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좀 맞춰서 나오는 경우는 좀 부정확해요. 더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대충 맞춰서 하여튼 이걸 그냥 믿고 써 이러는 개념이고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은 하여튼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설계하고 관계없어. 굳이 그렇게 맞춰 쓰면 돼. 그잖아요. 뭐 어떻게 만들었든 하여튼 뭐 2점 얼마 나왔으니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도중이 문제지. 그죠? 가는 도중이 문제. 시험을 해보면 로드셀을 실험해보면 이제 이걸 그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나눴죠. 보통 이제 10단계로 나눠서 실험을 합니다. 뭐 우리가 표준 규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규격에는 5개에서 10포인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 5포인트는 넘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출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맞춰서 쓰면 돼. 설계대로 안 나오더라도. 그랬더니 이게 10kN짜리를 만들었는데 2.15345가 나왔다. 미리볼트 퍼 볼트. 볼트를 볼트지로 나눈 건데 숫자가 작으니까 미리볼트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실험을 해야 돼. 그럼 이거를 5단계라고 하면 5으로 나눈 값이 직선이겠죠.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파란 선처럼 올라갈 때는 로딩이라고 그러고 이거 빨간 선이 언로딩이라고 그랬었어요. 이런 값이 나왔다 이거죠. 그럼 이 중에서 요거 중에 제일 맥시멈이 되는 걸 V1, 델타 V1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중간에서 나옵니다. 이 값이 전체 출력에 비해서 얼만큼 되느냐. 그게 바로 에러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줬는데 사용하는 건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2mV per volt가 나왔다. 그러면 1mV per volt가 나오면 5톤이다. 5kN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만큼의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왔느냐 하는 거는 보다는 중간에 어떻게 갔느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맨날 100kg, 10kN만 재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난리니어입니다. 이걸 정하느냐 하는 방법이 이 로드에 비해서 요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 레이티드 아웃풋이라고 하고 근데 보통 통일된 거는 풀 스케일 FCS라고 해요. 풀 스케일의 약자거든요. 요 풀 스케일은 요걸로 나눈다는 거예요. VM. 그죠?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작으니까 이 10분의 1 비해서는 이게 커질 수 있는데 그걸 에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로드셀이 10톤이다 그러면 그래서 사용하는 게 20%에서 100%까지 사용하도록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20%는 빼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걸 풀스케일로 정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험 어떻게 하겠어요? 각각의 하중에서 이 값을 다 적어 나오는 출력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출력을 사실 이제 3회 해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그냥 5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다음에 그 차이 중에 제일 큰 거를 출력으로 나누는 값에 100%를 곱해서 퍼센트 풀 스케일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난리니어리티의 정의고
모든 센서는 꼭 로드셀뿐 아니라 어떤 센서,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센서라고 하면 센서에는 이 난리니어리티라는 그 비직선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엮여 있어가지고 아마 그냥 어떤 게 그냥 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라가 뭐 이런 종합 에라일 수 있고 이제 비직선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만큼 포함하고 생각하라 이거죠. 그다음에 또 제로를 실험해 보면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가 틀려요. 궤도가. 그러니까 추를 이렇게 올려놓을 때하고 내려올 때하고 5개를 똑같이 놓고 10개 놨다가 5개를 놨는데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료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로드셀이 아무래도 어떤 조립을 약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백래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있어요. 조금. 그 차이. 그럼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직선하고 차이가 아니라 올라갈 때 이 차이 보고 이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야 맞나요? 이런 차이, 이 차이 중에 제일 큰 거를 맥시멈 요 출력으로 나눈 것을 100%한 것을 풀스케일 이걸 하중 이력이라고 합니다. 하중 이력 혹은 뭐 그냥 히스테리시스라고 해요. 히스테리시스 에러.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로드셀뿐 아니라 모든 센서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특성 시험이라는 개념,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하면 얼마나 정확한 거에서 물론 센서마다 더 중요한 특성들도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할 때마다 틀려지는 또 그것도 문제죠. 그럴 때 우리가 재현도 혹은 반복성, 리피터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험을 3회를 반복을 3회를 해가지고 완전히 다 풀어놓고 다시 하중을 가해가지고 3회를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맥시멈만 갖고 따져져요. 그러니까 맥시멈, 요 맥시멈만 따지는 이거는 올라가는 건 무시하고 요 값만 따지는데 요것이 3개 중에 하면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제일 큰 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가운데 건 빼고 그 차이를 역시 에버리지로 3회 에버리지로 나눈 것이 반복성입니다. 요렇게 전격 출력하고 요 네 가지를 보통 구해야 되고 그 밖에 뭐 온도의 영향 이런 우리는 이제 하기 힘들어서 안 하는 거지만 뭐 0점의 온도의 영향, 출력의 온도 영향.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상한 하한을 사용하고 이게 사용 범위야. 이 센서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00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오차는 이만큼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온도 차이하고 맥시멈 분의 그 각각의 온도에서 나오는 출력의 차이. 이거는 이제 0점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출력에서 그 차이.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온도 범위를 못 올리겠죠. 뭐 말로야 뭐 망가지지 않는 한 녹아버리지 않고 뭐 타지 않는 한 이거 마이너스 100도에서 200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넓은 범위다 하지만 정확도가 무지하게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소비자가 어떤 거를 원하느냐에 따라 이 범위를 좁히고 온도에 대한 영향 에러를 줄일 것이냐 뭐 그건 판단해야 되겠죠. 자 이런 특성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야 될 두 번째 주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성적서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성적서, 표준 연구소에서 나가는 로드셀 실험은 실제 성적서예요. 이와 같이 하중을 뭐 이런 것좀 실험자 이런 거 쓰고 뭐 온도 뭐 이런 거 다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성적서에 이제 공인 인증이라는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공인 인증 아주 뭐 무슨 실험을 하면 다 공인 인증을 요구하거든요. 공인 인증 회사가 있으면 그 중에 이제 표준연구원이 제 1차고 거기서 이제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런 그 도장이 찍히면 이제 믿죠. 그 데이터를 믿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실험을 해봐야 결과가 못 믿겠다. 이런 성적서예요. 이게 거기서 나온 성적서고 지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하중에 따라서 이건 이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표준연구원 가면 그 지점의 중력 가속도가 9.7934 얼마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추의 무게에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5단계로 나눴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첫 번째 실험 출력을 이렇게 다 구한 다음에 에버리지를 해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맥시멈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 제온도부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셋 중에 455, 448, 451 이게 제일 크고 이게 제일 작네요, 그죠? 요 차이 뺀 거를 요거로 나눈 것이 리피터빌리티.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하중 그 비직선성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다 이제 한 칸을 다 만들어 가지고 뭘 해서 1.99452를 이걸 여기는
1.99451 나누기 5. 여기는 5분의 2. 그죠? 451 곱하기 2 나누기 5. 뭐 5분의 3. 5분의 4.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계산을 한 거지. 그게 직선이죠. 거기다 계산을 쭉 펴놓고 그거와 에버리지의 차이를 델타 V1 쓰고 그것 중에 제일 이게 크다. 그러면 이걸 요거로 나눈 것이 난리티가 되는 거죠. 히스테리시스는 여기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고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고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서 제일 큰 거. 그게 델타 V2가 돼서 그걸 요거로 나눈 거. 제온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하고 제일 큰 거. 그렇게 나누는 것이 구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레포트 써야 될 자, 일입니다. 일단 2주째 강의까지는 이렇게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3주째 강의는 다른 파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건데 어쨌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풍부한 이론들을 가지고 실험을 마칠 수 있어서 뭐 이번 것도 기회로 잘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학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 한 번쯤 다시 보면서 시험 하기 전에 이런 걸 정보를 가지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끊습니다.